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4차 추경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15세 이상까지로 한다.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이재명 학습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리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특별 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통신비 지원은 결국 선별로 합의가 됐고요. 중학생까지 확대된 돌봄 지원 등 달라진 내용이 많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입니다. 귀성객도 관광객도 제발 오지 말아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제주에만 3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제주 차원의 방역 대책 2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하겠습니다.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평등, 정의당의 중심이 될 세 가지 가치입니다. 집권 전략이 없는 정당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내세울 대선 후보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2의 창당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의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신임 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당 위기 극복을 위한 보관 3부의 배진교 후보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은 할 일도 없고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치료가 다 지난 거래.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도이치 이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올지 속으로 그랬잖아.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지인들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녹취록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설명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4부 정면 재판소 시간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여야가 4차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결국 선별로 합의가 됐고요. 통신비에서 줄인 예산으로 지원 대상은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예, 몇십 년 만에 4차 추경인데 그만큼 코로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겠죠. 네네. 4차 추경 핵심이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해서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이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취약계층 이런 국민들에게 이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추경 처리에 여야가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쟁점은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독감 예방접종이었던 것 같은데 야당은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보다는 무료 예방접종이 낫다 이런 거였고 민주당과 대통령 또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국민한테 좀 위로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전국민 지원이었었는데 이게 부딪히다 결국은 합의를 받을 때 선별로 합의를 받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다 다가갔을 때 그 효과가 매우 큰데요. 이번에 이제 4차 추경 편성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정이 같이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경제 활동이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비대면으로 경제 활동할 때 가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이죠. 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이라는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야당도 그렇고 이제 몇 분 그 비판의 어떤 여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더불어서 야당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추경 협의를 하면서 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삭감한 거죠. 그 예. 삭감을 한 가운데 독감 예방 접종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35세에서 64세 사이는 받지 못하는데 통신비 2만 원을. 예. 거기에 원래 줘야 할 돈으로 지금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플러스 원래는 초등학교 미만 학생들에게 긴급 돌봄 확대가 지원됐는데 중학교까지 넓혔고 또 법인 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도 그 돈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초 예산 7조 8천억 원 정도의 4차 추경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 편성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어떤 주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법인 택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 앞서 얘기한 그 독감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예산의 일부분을 원래 이제 16세 이상부터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적인 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세에서 34세 또 65세 이상까지 이제 지원 대상을 한 건데 요 선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논란은 분명히 됩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그렇죠. 사실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이동통신요금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년기 아동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15만 원 지원하니까 그 나이를 보면 13세에서 만 13세에서 15세가 해당되니까 예전에 처음에 통신요금 지원 대상에서 봤을 때는 중복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업종과 콜라텍이 당초 제외되기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국민감정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포함됐네요, 다시. 이것도 좀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제 박홍근 예결위 간사하고 좀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유흥업종 콜라텍을 원래 당초 제외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재확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세금 내시니까요, 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 방역에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유흥업종이라든가 콜라텍 그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까 싶고 거기에 따라서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업종과 콜라텍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선별 지급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64세 처음에 빼겠다 했다가 다시 다 주겠다가 했다가 또 물론 야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선별로 가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주고도 욕먹는 정책을 실시하느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앵커하고 얘기 나누면서도 당초 이동통신요금의 지원의 취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경제사회였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정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 여론도 있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4차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 강하다. 추가 경정 예산의 의미를 담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여야 합의라고 하는 협의 체제의 하에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고민과 또 해결책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예. 예산안을 합의를 하고 오늘 밤에 아마 10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예. 추경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예. 일정을 보면 우리가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하느냐, 그 적기, 시기에 맞춰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번 4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추석 전에 이 돈이 돌아서 선순환 구조로 돌고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거다. 그래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공수처법 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몇 단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도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법 개정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좀 더 야당을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처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요. 원래 이제 공처가 출범하는 것은 7월 15일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돼 왔는데요.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처와 관련된 야당의 기본적 전략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 당했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문을 해왔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2명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협치의 큰 흐름에서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플랜 B를 생각해서 공처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민주당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해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네네. 아들인 서 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휴가 문제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거는 검찰이 좀 오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 녹취록이 나오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한다. 이거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팩트를 두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논란의 어떤 불씨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쭙죠. 예. 주호영 대표가 검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믿지 못하겠다 이미 이야기를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것은 이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취해야 될 테는 아니고요. 법적인 체계에서의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예. 특별한 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온 게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좀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4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명 늘었습니다. 그제 82명이었고 어제가 70명이었는데 4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거고요. 확진자 규모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5단계를 2주 동안 했던 효과가 이제 조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문제는 추석에 얼마나 또 가장 우려되는 상황. 소규모 감염이 나오느냐 뭐 이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번 명절은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자 뭐 이런 캠페인도 각 지자체마다 한다고 합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연휴가 길어지니까 제주도 간다고, 예, 뭐 제주도를 간다, 뭐 휴가지를 간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예. 정치권 소식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야가
오늘 4차 추경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일부에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통해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떤 건지. 일단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통신비 2만 원 지원부터 살펴보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애초에 여권 계획이 이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계획이었는데 야당의 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16세에서 34세 및 65세 이상이 만 나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16세, 34세가 뭐 이렇게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나이고 65세 이상도 이제 고령자다 보니까 여기에만 좀 축소가 됐고 요 돈을 좀 아껴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당초 정부의 코로나 이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 아까도 박 원내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 개인 택시 운전자들한테 원래 100만 원이 지급되기로 했었는데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고 초등학생에게 이제 아동 특별 돌봄비라고 해서 20만 원이 지급이 하기로 했었는데 중학생까지 확대가 됐고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5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재난지원금 제외가 될 뻔했던 유흥주점, 홀라텍 같은 이런 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선별로 결정했는데 선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시간도 그렇고. 당연히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이게 선별 지원은 어쩔 수 없는 한계.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통화를 했다 밤늦게까지. 예. 왜 통화한 겁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공개를 오늘 한 건데요. 이번 4차 추경안으로 이제 지원금이 나왔다가 자칫 방역에 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하고 직접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면서 추경안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사실 정부가 지난 광복절 연휴 앞두고 그 외식 쿠폰 지급했다가 사실 일각에서는 방역에 좀 이게 안 좋았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 원내대표가 직접 정은경 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수용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측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번 4차 추경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천절 집회를 계획 중인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 달 3일, 10월 3일이죠. 개천절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고요. 대통령은 이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냈어요. 대통령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역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8.15 집회 때문에 거의 2차 팬데믹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럴 수는 없다 이건데 보수단체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계속 집회 강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가 79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다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강행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천 차단을 할 방침인데 이게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사실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이 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안으로 그 당시 8.15 집회에 이제 좀 중추였던 전직 의원들,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의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 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서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적었고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경욱 전 의원도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10대 이상 모이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냐라고 조롱을 또 했고요. 이 두 의원이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 집회에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었던 인물이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추 장관이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나오면서 추 장관이 좀 격앙된 방언을 보이면서 논란이 된 건데 발언이 이제 뭐 어이가 없다 이런 발언이고요.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이 된 장면을 좀 전해드리면은 그 검사 출신이요 김도읍 국민의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과 관련해 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방부가 뭐 청탁을 알고도 숨겼다 뭐 이런 걸 제기를 했는데요. 이 김 의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가 선언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가 원래 꺼져야 되는데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 장관 옆에 앉아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추 장관에게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말을 건네니까 추 장관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 그게 나중에 알려져서 또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회의가 재개되면서 뭐 유상범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도 좀 이런 추 장관의 설화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추 장관이 어제 문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이것까지 논란이 됐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오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 장관이 자꾸 매를 번다. 뭐 이렇게 당내에서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추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걷더니 한순간에 원기 회복을 한 느낌이다. 문 정권의 검찰총장이 추 장관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추 장관의 오만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일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과 같이 이제 걸어오는 모습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입니다. 예, 추미애 장관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예.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오히려 국민들이 필요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검찰 수사는 어쨌든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죠.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지난 21일 날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고요. 지난 19일에는 그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대위,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또 전화를 했다라고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단은 뭐 3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은 파악을 했는데 이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을 좀 정교하게 복원을 해서 이게 정말 청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민원문의였는지 또 다른 인물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던 미국의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니콜라에 투자한 국내 개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손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런 개인 투자자 말고 왜 국내에 영향을 미칩니까? 니콜라 사기 논란이? 일단은 국내에서 투자라고 해야 돼. 지분 투자를 한화솔루션 밑에 이제 계열사 두 곳이 6% 그러니까 한 1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 것 자체도 사실은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우리 국내 대기업 투자를 했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 게 헛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화솔루션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일단은 개미 투자자들 얘기도 조금 해드리면은 지금 어제 하루 만에 300억 원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니콜라라는 회사가 제2의 테슬라, 이게 뭐 수소차 만들겠다고 한 회사인데. 이게 뭐 GM하고도 협업을 하겠다. 국내 약간 한화하고도 협업을 하겠다.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의 주가가 뭐 떡상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예. 했는데 이제 월가의 공매도 업체가 있어요.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게 사기라고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폭락을 하고 또 이제 어제 이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를 하면서요. 이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어제 하루만 해도 2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2억 831만 달러어치.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하루만 해서 339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더 손해가 엄청 클 것으로 보여서요. 예,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좀 지켜보죠.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배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5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에 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서 제주도 방역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며칠 전만 해도 20만 명 예상했는데 다시 10만 명 늘어서 30만 명이 방문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예. 하루 최대한 오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어허. 예, 일주일에 한 30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영을 해야 사실은 정상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제주도민들은 추석 귀성도 전부 자제했는데 그 항공표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좀 난감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비행기가 특성상 굉장히 밀집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제주도는 어때? 공항에서부터 뭐 발열 체크 이런 건 당연히 하실 테고요. 공항은 당연히 국경 수준으로 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발열 기준을 37.5도로 낮춰서 그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이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아하. 예. 공항에서 그러면 실시하는 겁니까? 예, 공항에서 바로 그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모셔가지고 검사 끝날 때까지 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격리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제주도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누적으로 58번까지 나왔는데요. 모두 수도권 방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나머지는 해외거나. 그래서 현재 지역 자체 감염은 현재까지도 제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 수도권이나 외부와의 왕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제주도에서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을 위험기간으로 정하셨던데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에서 위험기간을 정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는 2주간의 잠복기 때문에. 잠복기 계산해서? 예. 뭐 또 수도권에서 그 후에 오신 분들 또 가족이 다녀왔다가 접촉한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체제를 추석 후 2주일까지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예. 그전에는 권고 수준이었는데요. 이젠 의무화를 해서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직접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올 여름은 예년 여름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 숫자가 줄었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 정도 안 나오면은 거의 90%까지 회복됐다가 지난번 8.15 집회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 발로 제주에서 몇 명 나오면 곧바로 예약들이 취소돼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3분의 1토막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상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을 영위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다고 하소연하시겠어요? 관광객이 그만 줄어들면? 힘들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이건 뭐 울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관광 관련 음식 또는 숙박 또 그와 맞물려 가지고 뭐 거기에 따른 뭐 세탁 뭐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다 일감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하루하루 일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그 생존의 그 선상을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정말 너무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역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주도 좀 오시는 걸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우선 생존을 해야 그다음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뭐 관광 그 기금 융자라든지 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뭐 고용유지 지원금 또 긴급 재난 지원금 이렇게 해서
좀 이 위기를 예. 좀 생존해서 고비는 넘기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역화폐 논쟁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이야기를 꺼내고 야당 의원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지사님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역 소상공인 상권 지키는 효과는 있어요. 예. 조세연구원도 그게 없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대신에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한 10% 정도 할인을 해주면서 지역의 가맹업종에 대해서 할인을 주는 건데 예.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전체적인 효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지자체 간의 부익분 빈익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건데 예.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기능은 살리되 예. 앞으로 포인트를 통한 그 관광객들을 소비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점에서 좀 더 효과가 큰 그런 지역화폐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지적도 저희들은 잘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지역화폐 유통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 전통시장에서 발행하는 상인들이 발행하는 상품권만 있었고요. 예. 이제 지역화폐를 저희가 11월에 발행하기 위해서 대신 전국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예. 포인트제 형식의 지역화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약간의 할인 혜택을 당연히 주겠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인 혜택 주는 거를 예. 저희는 포인트제와 멤버십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와서 방문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보다 좀 백화점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화폐는 역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하기 나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때 입도세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제 논쟁이 끝난 사안입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다 끝나 있는데 네. 그게 하려면 국회에 가서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논의를 하려고 준비는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예. 그 입도세를 받아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할 생각이세요? 만약에 받게 되면 환경을 지키는 거와 관광객들, 여행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100%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또 제주도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니까 예. 입도세를 받아서 그 문제를 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받게 되면 제주도를 지키는 것과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키우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이거를 무슨 자리세 받듯이 거 받아가지고 제주도민들이 다른 데 쓰는 그런 취지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는데 보수 언론하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봐서요. 예. 지금 기업 지배구조의 부당을 고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 현장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한데요. 우리 고향집 찾아가는 나들이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요 시기에 불가피한 여행이 아니면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래도 이미 다 표 끊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십시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희를 강력한 비상체제를 가동할 겁니다. 예. 그런데 37.5도가 넘으면 바로 검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때 다 격리를 시킬 거고요. 그 비용을 전부 자부담시킬 겁니다. 그러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관광객분들은? 예. 방역이 우선이니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저 4차 추경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죠. 그 통신비 2만 원 지급 결정했다가 지금 선별로 바꿨거든요. 물론 야당에서 선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줬다 뺏는 거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더 급한 대로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게 또 여야 간에 서로 정치라는 게 또 서로의 입장을 타협하는 면도 있으니까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줌은 고맙지만요. 지금 8조 추경의 1조 가까이를 통신사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도 야 그게 뭐냐 이러고 이게 무슨 통신사랑 뭐 무슨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이게 국민 대다수의 상식이나 현재의 우선순위랑 안 맞거든요. 예. 그러면 지사님 생각은 애초에 통신비 전국민 지급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냥 더 두텁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 돈 가지고 1조 가지고 나눠줬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급한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뭐 통신비 뭐 자체가 필요 없다. 뭐 그것만 가지고 하면 주려는 사람과 안 주려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전체 국민과 생존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런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제주도 여행 가실 분들은 우리 원희룡 제주시사 이야기를 좀 듣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지사님 오랜만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의당 당권주자 인터뷰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배진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네, 내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0% 온라인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26일까지는 온라인 투표고요. 27일은 ARS 투표가 진행됩니다. 예, 뭐 비대면 사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원내 대표직도 내려놓고 당대표에 도전하셨는데 도전한 이유 먼저 들어보죠. 네, 현재 저희 정의당 당원들은 이 당에서 더 큰 혁신이 빨리 일어나서 변화하기를 좀 바라고 계시고 또 그 한편에서는 더 큰 요구는 이 당이 좀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 상태를 좀 빨리 끝내고 당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혁신과 또 깊은 안정감이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힘 있는 당대표로서 그것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낙담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온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원내 우리 의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원외에 우리 당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조금 더 크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 정의당이 위기라는 데는 다른 모든 후보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판단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정의당은 당원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또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우리 당의 정치적 효능감이 정말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집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집권 비전이 사실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 경선을 하면서 수없이 거론되었던 당의 위기, 정체성의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체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부 입장은 이미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예. 뭐 사실 이중대니 삼중대니 하는 논쟁은 사실 기득권 양당 체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두 정당이 아니면 사실 국민을 대변하지 못할 것 같은 정치 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프레이밍이라는 거죠. 예. 다양성의 사회를 완전히 역행하는 발상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이 이런 이데올로기를 즐기던 시간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이미 이제 이번 총선 통해서 과거의 민주대연합은 끝났고, 정의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더욱 선명하고 진보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정의당의 정체성을 반드시 좀 세울 생각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반응의 정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또 어떤 질문에 답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따라서 사실 우리 당원들께서 탈당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정의당이 주도하는 어떤 반향의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꼭 국회 안에서만.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이슈화시키고 경제재 기업처벌법을 지금 이슈화시키고 있듯이 정의당이 정체성에 맞는 정책들로 이제는 슈퍼여당인 민주당이 반응하는 그런 개혁 선명성의 경쟁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명성 경쟁. 뭐 그 연장선상에서 당대표 그 경선 유세 때 뭐 이재명과의 싸움이 필요할 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겁니까? 다른 후보께서 이제 예. 그런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선명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왔더니 이재명 이중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이런 거짓 프레임을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부와 협력하면은 정부에 이중되고 또 민주당과 협력하면 민주당 이중되고, 또 하물며 사실은 저희가 국민의힘에게도 사실 협조를 구할 일들이 사실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국민의힘에게 협조를 구하면 우리가 국민 이중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고 또 의정 활동을 하는 입법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재난으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영업이익이 감소가 돼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은 사실 임대료를 따박따박 내야 된다는 사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재난 시기에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제한법을 제가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코로나 시대의 임대료 제한법이 입법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서 임대료 제한을 정부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세 번째로는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LH가 지금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금 당장 임대료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에게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또 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것이 구체적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뭐 민생을 위한 거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탈당 사태도 언급하셨는데, 최근에 정의당 탈당 사태는 이제 젠더 문제에서 불거진 건데, 정의당이 젠더 이슈에 집중하면서 노동이란 가치를 등한시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최근 대전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김미석 후보가 극단적 여성주의와 결별하고 또 페미니즘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 젠더 이슈에 집중하면서 노동이라는 가치를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저희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발의했고요. 다만 젠더 이슈가 박원순 시장 조문 사건이 집중되면서 사실 크게 부각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혀 노동이라는 가치를 현재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극단적인 여성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김미석 후보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을 이미 표방하고 있고 예. 또 모든 당직 공직 후보자들은 성평등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김민석 후보의 발언은 당론과 부합하는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극단적 여성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여성주의 전체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닌지 또 심각한 지금가 되는 지점이고요.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균형점을 이루기에도 한참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 정의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 후보가 정당의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탈당 사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매듭을 지어야 할 사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논란으로 계속 둘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당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당원들 내에서 성숙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내일부터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또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이것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위기다. 참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계속 나오게 되는데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뭐 추경 여야 합의도 그렇고 정의당의 목소리가 지금 전혀 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대표가 되시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사실 슈퍼 여당이 등장하고 나서 일방 통행도 잦아졌고 또 훨씬 양당 체제가 강고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이 총선에서 10%를 얻었지만 지금 1%의 목소리도 국회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사실 국회가 교섭단체 외에는 뭐 저희 정의당을 포함해서 다른 정당들은 사실 다 투명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이 애초부터 지금 갈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대 양당들은 또 양당 간의 그런 짬짬이가 훨씬 더 편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저희 정의당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국회의원 6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로텐돌에서 지금 1인씩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양한 이런 행동 또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반드시 울리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비교섭단체 정당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면 사실 양당 간에 오늘 추경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도 양당 간 합의만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도대체 예산 처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은 정의당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이 주도하는 이슈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배진교가 정의당의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격렬한 혁신과 깊은 안정감을 갖춘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격렬한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고 당 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제 오랜 낮잠의 시간을 끝내고 정의당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배진교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윤석열 총장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게 지난 2월인데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수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발인은 부를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요. 되게 이제 알려지다시피 뭔가 고소고발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고소장을 냈느냐, 고발장을 냈느냐를 가지고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할 때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건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고 사실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번에 인사 있었잖아요. 지난달 27일 날.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이 거의 다 재배당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뉴스타파 그리고 MBC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지인이 나눈 통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건은 윤석열 장모가 본인이 했다. 딸이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뭐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공소시효 지났다고 하는 그 법률 전문가도 있고 아직 남았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소시효 관련해가지고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본인은 이제 계좌를 넘긴 시점이 2010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만나서 어쨌든 범행을 모의했다. 이 날짜를 기산점으로 했을 때는 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편취액도 한 50억이 되고 해서 시효가 좀 길거든요. 예. 이미 도가한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기산할 때는 이 주가 조작이 범행의 완료 시점. 원래 공소시효는 이제 범행이 끝난 날로부터 이제 카운트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 조작의 어떤 성과를 이룬 그 범행의 목적을 달성한 때,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최고치를 찍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 게 또 실무에서 이제 적용하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 주가가 원래 이 김건희 씨가 살 때만 해도 한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장외에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 1월에 한 주당 8,000원. 으로 치솟고요.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게 3월 30일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 3월 30일 이때 8,350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는 남았고 아직까지 수사할 동력은 있는 거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양 변호사도 동의하십니까? 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효가 다 지났다는 얘기는 뭐 장모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워낙 여러 가지로 지금 연루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하니까 그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딸이 아니고 본인이 했다는 건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녹취록들이? 뭐 녹취록 자체가 증거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수사의 단서로서는 충분히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가 된 것도 뭐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상 세설이나 풍문 같은 경우도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이 얘기를 나눈 당사자 같은 걸 만약에 검찰에서 파악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최소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걸 부인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권 내에서 진행된 얘기들이 아마 이제 증거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화를 보면 이게 인상이 뭔가 이렇게 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좋지 않은 일처럼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 상대방 입장에서도 대단한 일을 하셨죠.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 나간다면 이게 뭐 쉽다는 얘기 어찌 보면 주변에 막 철철 막 꽁꽁 싸맸던 어떤 비밀이라기보다 아는 사람들 그 그룹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공소시효하고는 관련 없이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주가 조작에 정황이 있느냐 혐의가 있느냐 이거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 두 사람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이거는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네. 분명히 혐의가 있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인데 사실은 이 주가 조작이란 게 굉장히 좀 입증하기 까다로운 범죄인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떴을 때 그 요인이 무엇인지 정말 임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모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이익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과연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고소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3개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라는 게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이 검찰 내규에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아직 이 고발인 조사가 사실 이 수사를 사실상 첫 단추를 깨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수개월을 지체하다가 더더군다나 공소시효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답을 검찰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오늘 각종 언론을 보니까
이성윤, 윤석열과 전면전?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드린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 윤석열 총장과 일종의 각을 세워왔다라는 것은 뭐 공공연한 얘기인 거고요. 예. 근데 이걸 왜 중앙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재배당을 했느냐. 게다가 재배당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주로 형사부장으로 승진을 해서 전보 발령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특수통이나 뭐 공안통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대검에 주로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면 최근에 이제 법무부의 검찰개혁의 중심은 형사공판 쪽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형사 사건을 했던 부장들이 왔는데 그 부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수사를 재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이거는 확실하게 들여다봐야겠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뭐 각을 세웠다 이런 걸 떠나서 의혹이 이만큼까지 제기가 됐으면 뭔지는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이걸 뭐 윤 총장에게 뭐 이렇게 뭐 좋지 않게 뭐 좀 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거는 예. 방향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 이성윤, 윤석열과 전면전이냐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가정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버티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도 또 반대해서 한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석이나 뭐 이런 부분이 덧붙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검찰이 이러저러한 의혹에서 오히려 벗어나기 위해선 이 수사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지우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검찰도 지금 뭐 개혁의 대상이고 한데 오히려 올바른 길로 갈 기회조차 실기하는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총장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결론을 미리 정해둔다거나 어떤 뭐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거나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의 수장의 가족을 수사한다는 게 부담될 거 아닙니까? 검사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실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을까? 오죽하면 총장이 그만두지 않고 있는 게 그거 지키려고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식의 저는 정말 그건 믿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는 게 새로운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흐지부진한 상태에서 진짜 단적으로 뭐 공소시효로 지나서 아예 기소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두고두고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에 따라다니는 운명이 될 거예요. 윤 총장 개인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검찰이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 압수수색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지난번 뭐 표창장 압수수색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휴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는 것도 처음 듣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사건을 두고 제 주변에 이제 법조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제일 잘못한 게 검찰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수사 그 윤석열 총장 수사보다 훨씬 간이하고 간단하고 쉽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끌었죠. 그렇죠. 이걸 끌어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 측에는 증거 인멸할 빌미를 줬다는 이제 비판을 자초한 거고 오히려 반대편 야당 측에는 공격할 또 빌미를 검찰이 또 제공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수사를 왜 그렇게 늦게까지 끌고 왔는지 이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유야무야 시간을 끌다가 그냥 흐지부지 종결하려고 했던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논란을 검찰이 자초하고 있다는 점은 진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뭘 찾으려고 압수수색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냥 사안을 여러 가지 막 정치적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도 이게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만 꺼내면 그만 좀 하라는 식의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도 정말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피로감이 있죠. 과연 이게 이럴 만한 사안인가. 일단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받고 있었던 제일 처음 시작된 의혹은 무단 이탈 부분인데 이거는 예전에 정리가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대대장인 중량이 휴가를 내줄 수 있는 승인권자가 내가 승인해줬다. 그래서 끝이 나거든요. 이게 무단 이탈이 이미 거기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의 문제점이라면 뭐 야당에서 제기했던 뭐 국내에 서류가 없었다. 규정을 뭐 잘못 적용했다. 이거는 사실 군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아들 서 씨를 상대로 수사할 수 있는 거리도 못 되고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된 게 있죠. 그때 휴가 연장을 하면서 내가 이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보냈다. 다른 게 아니라 병원 진단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낸 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단 이탈과 관련해서는 서 씨가 뭔가 새로운 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나마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억지로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보좌관과 지금 부대의 대위가 3차례 정도 통화한 것만은 사실로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그 통화와 이 아들인 서 씨가 어느 정도 연결된 부분이 있느냐. 근데 이건 좀 거리가 멉니다. 멀리 가야 되는 게 이 보좌관이 그 대위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부정한 어떤 청탁을 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위는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자가 아니니까 그 대위가 그러면 승인권자의 중형례는 어떻게 얘기를 했으며 그러면 보좌관이 또 그 전에 전화를 할 때 이게 혹시 추 장관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럼 아들이 혹시 그걸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좀 압력 좀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리들을 참 생각하기 어려운 고리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올지.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언론도 지금 처음에는 불법성을 제기했다가 추미애 장관의 태도 문제로 이제 프레임을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방금 변호사님 이야기처럼 이게 무단 이탈은 끝이 났고 남아 있는 것은 뭐 청탁 이런 건데 과연 휴가 청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일단 처음에 고발했던 것이 정말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탈영을 했다, 군이 형법상 군복무 회피 목적으로 사수를 이용했다. 이런 거는 지금 온데간데 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태도 논란 그리고 뭐 이해충돌 행위인지 그렇다면 보좌관을 시켜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뭐 문의하거나 민원성 청탁을 한 부분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근데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이해충돌 행위로 형사처벌 할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나 뭐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의 이제 규정만 좀 두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진짜 정치적인 공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 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야당에서 소설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라고 해서 작은 의혹을 잔부를 정말 들불로 만든 상황을 자초한 이후에는 국민적 피로감만 증대될 뿐이고 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온데간데 사라져버려가지고 더는 이 검찰 수사 기소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이 어떤 결과를 발표해도 믿지 못하겠다 벌써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두 분과 아마 생각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기소나 이런 게 어렵다. 그렇다면은 미리 먼저 이렇게 김빼기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만일 문제가 없다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나면 그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그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평창으로 배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군부대 용산에서 의정부가 있었는데 용산 쪽 아무래도 서울에 가까운 쪽에 서울 시내에 편한 대로 뭐 배당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그런데 그 대령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마치 추 장관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고 마 추 장관의 가족에게 자신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친 것처럼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뭐 허위사실이냐 명예훼손이냐 이런 부분은 따져지게 되겠죠. 그건 그대로 경찰로 고발했으니까 경찰도 먼저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할 거고요. 뭐 그쪽에서는 두려부려 가족들만을 놓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때 언론에 보도된 뉘앙스는 분명히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누가 들리게도 들려 보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예.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죠.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것도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8개월 걸려서 지금 재판이 열렸는데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의원은 출석을 했고 제가 다른 법조인들한테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황교안 전 대표보다는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이 재판에서는 불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찍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이게 받고 있는 재판이 결국 이제 국회 회의 방해죄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법상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도입된 그런 조항들인데 국회 회의장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무단 점거를 하거나 퇴거 불응을 하거나 했을 때 국회 회의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에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당시 또 황교안 당시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황 대표 같은 경우 지난해 이미 문제가 됐었을 때 셀프 수사하러 받으러 가서 한번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예.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검찰로 가셔가지고 막상 또 진술은 거부했죠. 그런 또 이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나훈대 대표가 조금 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조금 더라는 얘기는 본인이 직접 그런 행동한 것 더하기 지휘부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게다가 다른 건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최이배 의원 감금한 거는 너무 명확하게 카메라에 찍혔단 말이죠. 예, 완전 감금 현장이 카메라에 담겼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원내 지도부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제 진술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도 사실 이제 공판 준비기일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8개월 이후에 정식 재판이 이제 잡힌 건데 다음 기일 11월 1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는 나경원 의원의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다른 의원들 감금과 관련이 없는 의원들은 따로 두고 나경원 의원의 이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 기일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원내 인사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부합하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해서 황교안 전 대표보다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만일 이런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된 의원들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선진화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으로 벌금형 이상, 뭐 징역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징역형 같은 경우는 5년 이하가 하나가 있고, 뭐 상해까지 달했을 경우는 7년 이하가 있는데,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년간 피서권이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게, 좀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은 11월 16일 날 이렇게 재판을 받기로 했잖아요. 예. 원래 검찰 측에서는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부분이 훨씬 더 명확하니까 거기에 연루된 8명은 따로 떼서 재판을 좀 빨리 진행을 시키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 변호인단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다들 엮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떼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또 재판 공판에서는 다음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도 아니 현역 의원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12월쯤으로 하자. 그런 주장을 또 해서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12월에 예를 들어서 한번 재판하고 그리고 잠깐 연말연시에 좀 쉬었다가 또 임시국회 하면 국회 때 안 되고 정기국회 또 시작하면 안 되고 그러면요 1, 2, 3심 하면 이거 5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설령 5년 뒤에 벌금 1,000만 원 나와도 임기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벌써 그런 움직임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경우를 대비한.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도 해보죠.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논란 또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화투를 치다가 70대 여성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일단 사건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같은 경우에요. 당일 그 B씨 이웃집입니다. 여기서 이 2명 한 3명 정도가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쳤어요. 그런데 이 화투를 같이 치던 상대방 B씨와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A씨가 내가 여기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나와줬으면 좋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이 같이 이제 화투를 쳤던 분들이 이제 현금도 숨기고 이제 화투도 숨기고 해가지고 이제 현장 출동했던 경찰은 이건 도박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 A 씨가 내가 지금 흉기를 들고 있다. 나를 좀 체포해가라.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셀프 신고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날 같은 날 저녁 한 9시 반쯤에 현행범으로 이 A씨를 경찰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로 이송을 합니다. 데려가서 2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전과조회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근데 무려 운전, 사기, 폭력, 상해 이렇게 전과 기록이 45범에 달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당시에 혐의를 일단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또 고령인데다가 일단 주거지가 분명하니까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간 게 한 밤 11시 50분쯤인데요. 집으로 가자마자 흉기를 챙겨서 바로 그 이웃집 B씨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게 한 자정 직전이었는데 한 20분 지난 한 0시 20분쯤에 그 집을 나옵니다. 그 사이에 같이 화투를 쳤던 B씨, C씨 다 숨진 채 오전에 발견이 됐고요. 결국에 경찰은 이 A씨를 풀어준 지 10시간 만에 긴급 체포,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예. 결국 뭐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경찰이 풀어줬다 이거 같은데 이게 전과도 이렇게 많고 본인이 흉기를 갖고 협박을 했던 사람을
그냥 풀어줌으로써 2명이 애꿎은 목숨이 2명 살해된 거 아니냐. 경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만 이제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 피의자가 뭐 술에 취했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뭐 분노를 해서 특별하게 뭐 또 돌발 행동을 보였던 것도 아니고 본인의 혐의도 순순하게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뭐 긴급 체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경찰서는 유치장 없어진 지 한참 됐거든요. 맘대로 그렇게 임의로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 물론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뭔가 이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사전에 탐지가 됐더라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치들, 뭐 피해자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뭐 경찰이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거든요. 법의 어떤 그 중간지대에서 밖에 뭐 경호 인력을 좀 할 수 있는 분을 둔다든가. 근데 그런 감지가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그 2시간대 내 조사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장군호사 이야기처럼 100으로 시작한 핫도판인데 500으로 올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만 원 정도 딴 사람이 나 가겠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돈 따고 왜 가느냐 이래서 시비가 붙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형적으로 도박판에서 벌어진 시비긴 한데.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언쟁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었는지 이것도 경찰이 봤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2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조사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건 뭐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45범인데 아주 강력범죄는 없는데 45범까지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 자체가 이른바 그 반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사회 규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69세인데 어떻게 전가가 45범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맞으면 이게 벌금 전가랑 다 포함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가에는 벌금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예. 자, 어쨌든 2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 책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경찰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반론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살인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도 같은 취지에서 경찰은 그 당시에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전가가 45범이고 이번에는 사람을 2명 살해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높죠. 또 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도 또 높죠. 그러니까 진작에 왜 인신을 이제 가둬두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후발적으로라도 이런 중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범행을 좀 또 부인한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한 상황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다소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구속됐다고 하네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됐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45개의 전가가 있는 분은 사회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 법 체계에서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내용이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뭐 간단하게 뭐 사기도 있고 폭행도 있고 교통 전과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45번의 전과 내역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아는데 그게 만약에 폭력 상황이 좀 짙었다든가 그게 반복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단기형만으로 이 사람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만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말썽이 됐던 게 경찰에서도 동네 주폭을 없애겠다라는 걸 구호로 내걸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구호가 나왔던 이유가 짧게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폭행이나 이런 걸 일삼고 다니는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까지 여러 번 반복되면 형을 좀 장기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교육이 전혀 안 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도 금방 나오는구나. 이런 식의 학습이 잘못된 학습이 됐기 때문에 45범에 지르도록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거 만일 도박하고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신고해서 경찰 출동한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화투라든가 현금 등 증거를 잡았다면 그럼 전원 연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경찰서로? 현행범이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또 100원, 500원짜리 정도였다라면 그게 또 이게 처벌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해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때 만일 전원 연행이 됐다면 살인까지는 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전원 연행에도 현행범 체포해도 전원 또 한두 시간이면 석방해야 됩니다. 또 그렇죠. 그 구속은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게 참 좀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애매했던 상황으로 보여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그 2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건 경찰이 잘못했다. 저는 이건 경찰로서도 뭐 속수무책이었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예. 댓글에는 좀 많이 안 좋은 얘기가 달리는데 최고 구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구형할 거예요? 구형은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실제 처벌도 요즘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요. 2사람 이상이 임명을 했었을 경우에는 30년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30년 이상. 예. 김창룡 경찰청장이 당시 경찰의 석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내부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내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내부 조사를 하더라도 정말 뭐 경찰한테 굉장히 큰 과실이 있다거나 뭐 실책이 있었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할지는 조금 그렇죠? 미지수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